비트코인은 모든 정부가 싫어하죠.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만들어낸 화폐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허락하고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정부가 허락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화폐니까 기분이 안 좋죠. 중국처럼 막 무조건 금지할 수 있어요. 거래소 금지, 채굴 금지. 근데 미국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진 않고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막을 수 없잖아. 그럼 수용해야 되겠네?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보완하는 관계예요. 특히 비트코인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거든요. 금융기업들 간에도 서로 돈을 꿔주고 받고 하거든요. 길어야 뭐 한 달, 짧으면 뭐 하루. 이런 단기 금융에 담보물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고 돈을 꿔주면 돈 꿔간 애가 망해도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있잖아. 이거는 금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현금을 쓸 수 없는 버스들도 많다고 하는데 점차 현금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냅니다. 10,000원짜리는 간혹 있던데 1,000원짜리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신용카드, 택시도 신용카드, 버스도 카드, 자판기도 심지어는 카드니까 동전조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금 없는 시대는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이제 일정이 있었던 거죠. 쭉 가고 있는 거고.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삶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발행량을 프로그래머 시키고 조절하지 않겠다. 할까요? 그거 왜 만들어요, 그런 걸? 조절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관료들을, 리버테리안들은 관료들을 망치를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치를 갖고 있죠, 관료들은. 이 관료들은 망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을 찾아요. 튀어나와 있으면 박는 거예요. 못이 있기 때문에 망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망치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건 박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못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통제하지 않을 거면 망치를 든 사람들이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럼 통제하려고 만들면 그건 비트코인이랑 속성이 너무 다르겠죠? 그럼 약간 CBDC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발행이 가능한 걸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네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그건 역시 언어일 거고요. 제가 CBDC를 지지난해 하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쭉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까지는 나왔던 CBDC, IMF, 호주은행, 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쭉 봤는데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해요, 되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게 정의상 뭐냐면 CBDC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지금은 상업은행들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이제 개인과 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인과 기업한테 직접 줘요. 그러니까 CBDC를 알기 전에 지금의 이제 화폐 발행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합니다. 지금도 종이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적고요. 그래서 상업은행한테 주죠. 그럼 상업은행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제 뿌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머니를 만들어서 개인하고 기업한테 한다. 이 CBDC는 너무 과격한 거예요. 지금의 질서에서.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요. 리테일 CBDC라고. 그러면 이제 리테일 CBDC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BDC는 리테일 CBDC인데 이 말의 어간은 홀 CBDC, 그러니까 도매 CBDC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도매 방식이면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상업은행이거나 특수한 기관들이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온라인 뱅킹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CBDC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중앙은행이,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오태민한테 직접 돈을 쏴줄까? 전자적 형태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되게 어렵고 설사 그런다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CBDC 되게 의욕적이에요. 되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근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달러 CBDC는 막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첫 번째, 상업은행들이 망하겠죠. 상업은행이 반대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고민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신장하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리기에는 되게 신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일종의 예고편을 봤어요. 묵시록에. 내가 동네 소아과 병원 가고 백신을 맞았는데 바로 카톡이 오잖아요. 정부가 알고 있어요. 내가 소아과에서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를. 놀랍지 않아요? 제가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CBDC는 중앙은행이 이제 현금이 없으면 현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알아서 영장이 필요한데 이제 중앙이 바로 안다면 어떤 사람들은 백도어를 장악하는 사람이 영장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딱 부딪혀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우리 비트코이너들은 개인의 자유는 프라이버시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생활을 감출 수 없으면 사실은 자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허용된 자유일 뿐인 거죠.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어요, 그 자유. 근데 비트코인 탄생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가 오히려 화폐나 이런 것들에 곤란한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모든 정부가 싫어하죠. 첫 번째,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서로 만들어낸 화폐잖아요. 화폐 현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허락하고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정부가 허락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화폐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정확하게 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불장 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떠드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도덕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은 일단 저것이 존재하는데 부존재가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부존재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중국처럼 막 무조건 금지할 수 있어요. 거래소 금지, 채굴 금지. 다음 불장에서는 아마 중국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소유도 금지할 거예요. 제 예상이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진 않고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 근데 막을 수 없잖아. 그럼 수용해야 되겠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좋아하진 않아요, 미국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달러와 화폐 시스템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요? 화폐와 달러 시스템을 대체한다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지구가 리셋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기대하진 않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보완하는 관계예요. 특히 비트코인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요새 떠들고 다니는 게 금융기업들 간에도 서로 돈을 꿔주고 받고 하거든요. 뭐 1년씩 꺼주진 않아요. 뭐 길어야 뭐 한 달, 짧으면 뭐 하루, 오버나잇이라 그래서 그냥 밤새 꺼줬다가 받기도 합니다. 이런 단기 금융에 담보물이 없어요. 우리가 전세 사기 사태에서도 보겠지만 담보 설정 다 하거든요. 담보 설정하지 그게 담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보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그 원금 미만으로 이게 터져버리면 내 순위가 1순위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은행들이 1순위죠. 내가 그 상대방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꿔줬어. 그 상대 은행이 망했어. 그럼 내가 그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지루하고 어려운 법률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내가 1순위야 막 이렇게 하려면.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고 돈을 꿔주면 돈 꿔간 애가 망해도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있잖아. 이거는 금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금에 대한 증서는 보낼 수가 있지만 금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일일 금융이 모든 금융의 기초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융권이요? 국가가 위협을 받았죠. 근데 금융은 오히려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은행 위에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 위에 정부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원래 안 그래요. 원래 은행이 먼저 있었죠. 은행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은행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국가를 쥐고 흔들었죠. 국가가 아니라 왕들인데 왜냐하면 왕들이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때는 금이 돈이니까 금은 은행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왕들이 채권을 발행했어야 되죠. 그 채권도 은행이 팔아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모론을 보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영국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완전히 맞지도 않지만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금 대신에 정부가 만든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을 돈으로 쓰면서 은행들의 권력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은행들이 완전히 신여가 된 거죠. 옛날엔 좀 이렇게 약간 대항력이 있었는데 신여가 됐어요. 대신 은행은 보호를 받아요. 정부의 보호를. 아까 말했던 단기 금융을 장기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은행 면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살아남아 있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KB나 신한은행이 잘해서가 아니라 라이선스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를 해요. 만약에 라이선스가 없으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한테 다 뺏겨요. 지금 은행은.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은행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다 먹혀요. IT 기업들한테. 그게 지금의 변화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 라이선스만 의지하기는 좀 뭐한데 라이선스 플러스 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으면 IT 기업하고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좋아하죠. 게다가 제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 해드리면 금융권은 원래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질서를 추구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보다는 이런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인들이 만들어낸 게 역외라는 개념이에요. 오프쇼어라고 그래가지고 국경 바깥에, 그러니까 저지섬이라든가 케이만 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미지가 안 좋죠. 다국적 기업들의 텍스 헤븐이라 그래가지고 세금 피난처 이렇게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왜 거기다가 본사를 두겠어요? 거기가 금융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GDP는 되게 높은데 가보면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극장 하나 있고 전부 회계사나 변호사들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대국적 기업들의 중요한 주소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계속 여러 정부들에 의해서 압박도 받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쪼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옛날에 누렸던 것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타났죠.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비트코인에서 가장 호의적으로 나온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본능적으로 역외금융이 영국의 먹거리거든요. 비트코인에 눈을 뜬 거죠. 지금 수낙 수상은 재무장관 시절에 되게 짧았지만 런던을 크립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금융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되게 부족한데 금융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좋아해요. 국가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국가 탓을 하거나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가 유전자,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안에서도 국가 우정, 공익을 담당하는 건 국가 관료들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싫어하고 금융의 유전자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져 간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달러는 망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경우였던 것 같은데.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하고 달러가 망한다는 건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달러 패권이라고 하면 이 지금의 전후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의 전후 시스템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5대양 6대지로 오지랖 넓게 계속 쑤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쁜 놈들 혼내주고 질서 안 지키게 해주고 이걸 미국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달러 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설명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말하는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키커런시라고 해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건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미국은 어떤 이득을 얻냐면 재정적자를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재정적자를 가지고 해군을 운영하는 거예요. 해군을 운영하면서 뭐라는 거냐면 어디든 가갖고 오지랖 넓게 다 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지 않고 재정 적자도 줄인다면 달러는 안 돌아다녀요. 미국의 돈이 되는 거죠. 가장 갖고 싶은 돈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유동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대네요, 오히려. 그렇죠. 사람들은 뭐 금융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거와 내리는 거가 달러 패권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해군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계속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달러 약세죠, 그게. 달러 약세.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안 하겠다는 건 해군력을 투사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겠죠. 지금 금이 키커런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금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 달러가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해군을 운영하는 거예요. 전 세계 룰 브레이커들을 혼내주는 해군을.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전쟁이 두 군데서나 발생했잖아요. 미군 가나요? 안 가잖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합의가 된 거예요. 관여하되 미군은 안 보내요. 공화당은 그마저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무기도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런 본능이 있어요. 고립주의라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나이위원회라고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결정한 사람들 혼내줬어요. 중립법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유라시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터지고 나서 영국 수상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막 매달리는데 루즈벨트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풀어준 게 바로 일본이죠. 진주말을 빵 공격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획 돌아갔고 무슨 고립주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대서양하고 태평양 동시 전쟁을 한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다시 1차 세계 이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덩치 큰 스위스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개입할 필요 없다. 저 복잡한 애들 아니야, 쟤네들.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하마스 이거 어떻게 풀어? 복잡하다 이거. 우리 개입하지 말자. 우린 중립이야. 우리 중립해도 되고 대서양 태평양이 멀리 있고. 이걸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 달러 패권은 없는 거예요. 강달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지금 미국이 누리는 그런 달러를 계속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달러 패권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다른 용어를 쓰는데 기축통화국에 권한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축통화국의 부담은 뭐냐면 실업이에요, 실업.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를 계속 갱신하거나. 미국이 철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강을 동맹국들한테 넘겨줬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섬유를 넘겨줬고 반도체를 넘겨주고 자동차 넘겨줬잖아요. 트럼피즘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무역 흑자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를 내줘야 돼요. 화폐를 찍어서 이렇게 석유를 사온다는 것 자체가 무역 적자잖아요. 화폐를 찍어서 그냥 원조로 주면 무역 적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주거든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우리한테 그냥 줘? 안 주잖아요. 중앙은행이 빚이잖아요. 나한테 주는 순간. 중앙은행은 자기가 돈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순간 자기 빚인 거예요. 자기 부채.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달러를 뿌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1만 원 이하의 식당을 찾는 것도 어려운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원하는 굉장히 괜찮은 돈이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 돈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번다면 터키에 살고 있거나 리라와의 곡선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 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미국 5%, 우리 3%, 일본은 0입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어떤 나라는 기준금리가 100%라는 거죠. 이게 뭐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 국민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준금리 3% 이런 나라는 아니겠죠. 예. 그렇게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또 AI 등 약간 기술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뒤처져서 가난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비트코인은 중요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다 삶의 사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수명이 10년도 안 남은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마다 다 각자 중요한 게 다르죠. 또 자기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들 중에 비트코인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AI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차 전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가 임박한 위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지정학,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정학은 70년 된 질서거든요. 이게 지금 변화의 위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지정학이 변하는 거에 대한 공부와 그 비트코인의 공부는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값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두를 제가 던졌죠.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인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맞물려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삶에 굉장히 직결돼요. 지정학적 변화는. 결론을 제가 감히 내릴 수는 없죠.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검토해봐야 돼요.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상대로 무역도 하고 미국 상대로 무역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선택의 기로에 막 쓰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계절은 여름이 되게 짧아요. 강렬하지만 겨울은 길고 지루하죠. 근데 이제 이 강렬한 여름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그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확장해 주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비트코인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을 좀 넓혀 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 분일수록 네, 이상입니다.